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12번째 페이지. 이번에 새로운 분이 잡지사 필진에 합류해 주셨습니다. 한국인이 어떻게 지금의 한국인이 되었는지를 탐구하는 한국인의 탄생의 저자 홍대선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애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예전에 딴지일보에서는 그 필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고 주로 철학과 역사 관련 서적을 단행본으로 내오고 있습니다. 필독은 필명인가요? 필명이죠. 뭐 불독 같은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콩글리시인데 원래는 이제 와일드독이라고 해야 되는데 콩글리시로 그냥 필드독 들깨라고 했습니다. 들깨구나. 예. 아마 그동안 일하시면서 수많은 진짜 편집장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제가 여기서 이제 편집장이랍시고 이러고 있는 게 좀 민망하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 제목부터가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작가님께서 쓰신. 어쩌다가 한국인을 연구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한국인은 매우 독특한 민족이고 너무나 유니크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 보편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상해, 일본 사람들이 이상해, 서양 쟤네들은 좀 그렇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말하는 특징이 있는데 사실은 세계에서 굉장히 독특해서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민족학이란 게 있었어요.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한국분, 한국인, 한국놈 이런 책들. 이제 그런 책들은 보통 인상 비평이었잖아요. 내가 외국 가서 살아보니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더라, 일본 사람들은 이렇더라.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유행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나라란 말이에요. 최근 들어. 최근에 K-팝이네 뭐네. 그렇죠. 최근 들어 그렇죠. 제가 이제 의정부 사람이거든요. 나들이를 가면 보통 이제 동두천, 포천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요. 그럼 이제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잖아요. 그렇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저녁 시간이 되면 흑인 백인들로 바글바글했어요. 미군과 그 가족들. 왜냐하면 고향의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뉴욕에서 가장 그 힙하다는 힙스터들이 비빔밥, 떡볶이, 돼지국밥 한 그릇에 4만 원짜리 사 먹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맥도날드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그 흑인, 백인 애기들 한 초등학생쯤 된 애들이 길거리에서 다 분식집에 서 있어요. 떡볶이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생긴 거고 이게 인정을 받는 거고 마치 한식은 말하자면 80년대에 일본의 스시가 받았던 취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일본의 스시는 서양인들에게 혐오식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날것을 먹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로 생각하면 식빵에 날고기를 얹어 먹는 그런 느낌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을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놀 때 밤새 놀고 일할 때 맨날 야근하고 노트북 카페에 놓고 가도 안 훔쳐가고. 그렇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떨 땐 너무 맹렬한데 눈물도 많고 맞아. 비정할 땐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고 그러면은 너네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잘 해석을 못해요.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거든. 그렇죠. 우리는 왜 그렇지? 잘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민주화에 성공했어? 그러면 민주화 세대들이 열심히 정의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독재 국가, 아직 민주화가 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 사람들이 투쟁을 더 극렬하게 심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독재가 강력하고 길수록 투쟁도 그만큼 희생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쩌다 민주화가 됐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나라들 다 민주화가 안 됐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리고 서울에 보면 이런 거 보면 충분히 나쁜 사람들로 보이는데. 그렇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인문학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사실은 쓴 시간은 한 1년 정도지만 한 숙고는 한 5, 6년 훨씬 더 정도 거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한국인에 대한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인의 탄생, 또 전쟁을 통한 우리 민족의 탄생,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기질이 형성되기 시작한 조선시대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 시간은 한국인의 탄생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 그래서 한국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가님?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말해서 생존주의자 그룹. 생존주의자 그룹? 생존주의자들이에요. 첫째는 개인의 생존이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다하지 않는 것을 삶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습관이 있죠. 아, 그렇죠. 네. 일 많이 하고.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애정하는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식당 일 하시면서 밤새 설거지 하시고 예. 나는 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막 예. 그렇게 노력을 했다가 20대쯤에 사기 한번 맞고 다시 막 반지하 단칸방에 들어갔다가 그래도 나는 굴복하지 않고 막 그치. 예, 하루에 막 투잡, 쓰리잡을 막 뛴 끝에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성공했었습니다. 이러면 기립박수가 나오죠. 드라마 한 편 나왔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인의 성공 방정식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들의 낭만은 예.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한테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네, 부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너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너의 재능을 알아주고 박수를 쳐줄 거야. 이거 우리가 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죠. 예. 이게 근데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렇지. 일본의 성공 방정식은 따로 있죠. 일본은 뭐죠? 주어진 조건에서 예. 분수 넘치지 않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면서 성실함을 유지하면 출세한다고.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한 결과주의죠. 어떻게요? 과정은 상관없이 부와 지위만 있으면 돼. 약간 그런 거. 이거 물론 지금 이제 천민자본주의가 중국이 너무 심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성공 방정식, 성공에 대한 낭만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무슨 주의자인지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노력하는 굉장히 노력형,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당연시하는 생존주의자들이 다 한국인들은. 예. 그리고 이제 집단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의 차원에서도 네. 저는 한국인들의 투쟁을 내부 경쟁 투쟁과 외부에 대한 집단 그 단합 투쟁으로 이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네. 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단결력은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아요. 한국인들이 예.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역사에서 그게 유래됐다고 봅니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세계사적인 미스터리인데 중국에 흡수되지 않는데 성공한 굉장히 이상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란 대국에게 먹히지 않는 나라다. 그건 굉장히 기이한 일이에요. 그런가요? 예. 그렇죠. 예. 예, 중국은 한반도를 흡수 통합하려고 솔직히 말하면 1000년 넘게 노력을 했고 많이 건드렸죠. 네, 예. 많이 건드렸죠. 예. 문화적으로도 우리 언어를 갖고 있고 정체성을 지키고 근데 그런 건 뭐냐면 어떤 재난 상황, 전쟁 상황에서 소수가 다수를 상대해서 정체성을 지켜서 이 집단이 살아남으려면 엄청나게 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IMF 때나 그다음에 뭐 축구 응원할 때나 2002 아나바다 월드컵 때나 운동하고 뭐 이럴 때는 그 결속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상황 끝났어. 이제 각자 위치로 돌아가. 그러면 또 엄청나게 서로를 시기 질투하면서 내부 투쟁을 하는. 서로 견제하고. 예, 그렇죠. 이게 노력형 생존주의자 문화 공동체 그룹이 한국인이 아닌가 규정하잖아요.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생존을 위해서라면 다 응집했다가 또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은 다 서로 막간에 뭐 감시하는 시선 이런 게 있다는 건데요. 근데 왜 한국사가 아닌 한국인의 방점을 찍으셨나요? 왜냐하면 역사는 사건들의 연속이잖아요. 뭐 개유정난 때 누구누구가 죽었다, 뭐 사육신이 뭐 어떻게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건들의 기록이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건의 토대는 인간이잖아요. 한국인의 역사라는 건 한국인이 어쩌다 뭐 말하자면 심한 말이지만 이 모양 이 꼴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역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비밀은 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그분이 너무 천재잖아요. 특출난 분이죠. 정말 그 태종 킬방원의 셋째 아들이 첫째 둘째가 아니라 정말 운 좋게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갖게 된 그런 우연적 사건인 거지. 오히려 우리의 기질은 홍대 앞에 클럽에 밤새 클럽 앞에 앉아 있어 보면 이것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노는가. 오히려 그런 데서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는 삼국지연이 뭐 그 유비관우 장비 나오는 그 우리는 연희 소설을 주로 보지만 실제로 정사 삼국지는 이제 그 진수가 쓴 삼국지. 그거는 거기 보면 이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보면 거기 같은 거 보면은 똑같이 묘사가 돼 있거든요. 저 나라 사람들은 잠을 안 잔다. 동의가 그러니까 우리잖아요. 네, 그렇죠. 놀면은 미친 듯이 논다. 거기 그런 기록이 있어요. 몇 방 며칠 동안 논다. 애들이. 지금이네.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르겠다.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또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이상한 애들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홍대 앞의 클럽과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그 기술의 공통점 속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기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질이 어떻게 유래했는지는 이 자연과학이나 네네.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지리적인 걸 통해서 네.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된 책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이런 추적을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우선 한국인의 원형을 만든 단군의 건국 신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하늘의 지배자 환인의 서자죠.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고 하루는 이제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환웅이 그럼 뭐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먹고 버텨봐라. 뭐 채식을 강요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곰이 이기죠. 그래서 여인으로 변해서 환웅의 아내 웅녀가 되어서 그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나서 우리의 시조가 되었다. 이게 사실 정말 사실이 아닌 말 그대로 신화인데. 그렇죠. 한국인을 알기 위해서 요 신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죠. 네, 예. 왜죠? 그러니까 신화에 함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단군 신화는 단일하지가 않아요. 아, 여러 뭐 여러 해석이 버전이 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간택되는 신화도 있어요. 아, 호랑이가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 그 호랑이가 백호인 경우도 있고요. 그냥 호랑이가 아니라 그렇구나. 심지어 그 여우와 맺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여우 여자와? 그렇죠. 어. 예, 암컷이라고 해야 될지, 아, 예, 그러네. 할머님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네, 예. 그러니까 지방마다 다른데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건국을 하면서 네. 이 교과서에 들어갈 하나의 통일된 내용으로 이걸 수렴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다 같은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아. 우리는 이제 국민 국가가 돼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삼국유사를 기준으로 통일시켜 버린 거지. 사실은 각지의 이제 구전설화를 모으면 네. 예, 그렇게 다양합니다만 예. 확실한 것은 이분의 취향이 네. 예, 굉장히 좀 사람보다는 동물을 좋아했다. 예. 아, 여 우리가 받아들이는 단군 신화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 이제 환웅께서는 어쨌든 천인인데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현지의 토착 생물과 어떻게 보면 그 교잡을 통해서 단군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예. 실제 역사와도 일치하는데요. 이 북방 유목 문명의 영향을 받은 이 북방 이주민 세력, 예. 보다 선진화된, 보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네. 이주민 세력과 네. 그 다음에 아마 그 과정은 굉장히 폭력적인 과정이었을 거예요. 예, 숨겨져 있지만 신화 속에 예, 예, 예. 아마도 그들에 맞서 싸워야만 했던 토착민들, 선주민들, 한반도 선주민들이 네. 수많은 갈등과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타협하고 저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혼혈이라는 표현 대신에 잡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거든요. 잡종 책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혼혈은 이 혈통인데 유전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는 이게 밝혀질 수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적어도 문화적인 잡종이 일어났다. 우리는 하이브리드 민족이다. 하지만 한번 하이브리드가 이뤄진 후에는 네. 외세 침략을 강력하게 거부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타적 잡종인 거죠. 아, 베타적 잡종. 되게 이게 모순 같지만 그게 우리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추적을 해보면 예. 사실 유라시아 대륙의 이제 지배 민족들을 보면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선주민들이 원래 있거든요. 예. 선주민들을 다 제노사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 선주민의 유전자는 지금 유럽인들에게 뭐 0. 몇 %밖에 안 남아 있어요. 거의 네안데르탈인처럼 예, 예. 사멸해 버렸거든요. 예. 일본도 이제 에조인들이라고 불리는 예. 그 사람들이 원시인 취급당하면서 완전히 박멸되다시피.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브라쿠민에 흡수가 되거든요. 지금 예. 일본의 천민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단군이 마고할미와 타협해서 공동 통치를 하는 설화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몽 같은 경우도 네. 주몽이 이렇게 소리치는 역사적 대목이 있어요. 뭐 어떻게? 까불지 마라. 나의 친가는 하늘이고 네. 나의 외가는 이 땅의 강물이다. 주몽이 그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나는 잡종이니까 신성하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없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반도의 자연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척박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예. 그 자연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토착민들이 예. 충분히 외세에 저항할 수 있고 네. 외부 세력에 예. 그리고 외부 세력 입장에서는 그들과 결국은 타협하지 않고는 정착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인과 토착민이 결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척박한 자연 환경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단군 할아버지가 위치 선정 잘못했다 이런 말 하거든요. 매우 잘못하셨죠. 잘못한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떴다방에 당했다. 부동산 떴다방에 당했다. 기획부동산 피해자. 기획부동산. 네. 왜 단군이 털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일단은 한반도는 너무 척박해요. 그 척박함의 정도가 매우 지나치다. 척박하다는 건 뭐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고요. 생산 시간도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너무 길고요. 봄, 가을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여름 한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예로 들어보면요. 쌀농사 문화권에 가면 이모작은 기본이고요. 거의 대부분 문화권에 3모작, 2모작 기본이에요. 그리고 4모작이 되는 곳도 있어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1모작도 아니에요. 일본은 한 1.7모작 정도 돼요. 2모작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0.8모작 정도죠. 가뭄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니까. 그러네요. 예. 굉장히 척박하고 그다음에 산지가 70-80%고요. 그리고 평지는 굉장히 좁은데 평지 비율은 그 평지도 이 우리나라 산이 워낙 변화무쌍하게 이질러지면서 산맥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산맥을 통해서 드리워지는 그늘의 존재를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그늘 지역에서는 그 작물이 안 자라? 그렇죠. 그건 텃밭이나 과실수나 심어야지 쌀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문화권 중에서 가장 척박하고 생산성이 가장 낮죠. 뭐 계절로 보나 어떤 지형으로 보나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건데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인 특유의 기질에 영향을 준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는 문화를 만들었죠. 아까 말씀하신 생존주의자?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옛날 전통 농경 사회를 경험했던 어르신들, 생존하신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항상 수렵 채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천엽 나가서 물고기 잡아야지, 뭐 해야지, 나물 캐고 다녀야 돼요. 나물 많이 먹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나물의 민족이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우리 고사리를 외국에서 안 먹어요. 왜냐하면 고사리는 독초예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버섯처럼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찾으면서 다니잖아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우리나라 나물의 기본적인 레시피가 저도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만 기본 레시피가 끓는 소금물에 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독성을 빼는 과정이에요. 대부분이 독초기 때문에 못 먹는 거를 굳이 먹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쌀농사만으로는 그 영양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또 수렵 채집 같은 원시적인 경제 활동만으로는 또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쌀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쌀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작물 중에 쌀이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쌀농사에 올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인구 부양력이 높다. 다른 작물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쌀의 영양 성분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좁쌀과 쌀이 똑같이 500칼로리 같은 칼로리의 좁쌀과 쌀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 소화가 잘 돼서 몸에 남는 영양소는 쌀이 압도적으로 그래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 농사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건데 심지어 쌀 최초의 원산지가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높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최초의 그 고고학적인 증거, 집단적인 조직적인 쌀 농사를 했다는 증거가 우리나라에서 그 증거가 출토가 됐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아직 출토가 안 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최고의 그 유물을 갖고 있는데 가장 오랜 옛고자의 우물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전 세계적인 쌀농사 문화의 초기 참여자, 극초기 참여자 그리고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면 그거는 부정하기가 힘들죠. 그렇군요. 적어도. 심지어 그 사할린으로 이주당한 그 고려인들도 막 러시아에서 옛날에 막 제일 안 좋은 땅 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쟤네 다 굶어 죽을 거야 했더니 쌀농사에 성공하는 거예요. 굶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굶어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스탈린한테. 중요하지 않아. 아님 말고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했던 건 굉장히 이분이 이 스탈린 이 양반은 그 고려인들한테 너무 큰 죄를 지은 게 뭐냐면 쌀농사가 도저히 안 되는 곳에 고려인들을 보내요. 쌀농사에 성공하잖아. 어디까지 되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북쪽으로 더 척박한 데로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쌀농사의 북방 한계선을 계속해서 경신해요. 우리 고려인들이. 그거는 거기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거기 가면 다 굶어 죽는 곳이거든요. 한국인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나물 캐 먹고 미역에다가 생존해왔던 미역에다 국 끓여 먹고 농사가 안 되는데 막 쌀농사 지어가지고 막 그 떡 지어가지고 떡 쪄먹고 막 이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현지인들이 배워가지고 그 뭡니까 사할린 지역에는 그 고려인 한식 문화가 거기 이제 그 백인들한테도 남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뭘 저렇게 맨날 잘 먹지 저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한반도가 말하자면 이제 지옥 훈련을 거치 실미도였던 거죠. 그러네. 한반도가 실미도였던 쌀 농사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이주당했던 고려인들이 정착을 하고 나면 현지인들보다 부자가 됐는데 딱 3년씩이 걸려요. 3년 만에 현지인보다 잘 산다. 그러니까 농사에 성공하는 거 확인하는데 1년. 그 다음에 더 농사를 잘 짓는데 2년. 그 다음에 3년째부터 2년 농산물을 축적해서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말이 쉽지 이게. 그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해내는 민족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척박한 한반도라는 환경에서 결국엔 이제 쌀 농사를 서로 힘을 모아서 이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제 쌀 농사에 이제 도가 튼 건데요. 한국인 특유의 그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관찰하고 뭐 감시하는 그런 시선 네. 이런 부분도 그러한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신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쌀농사는 가장 인구 부양력이 높다고 말했지만 네. 가장 노동 집약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에 품앗이 할 때 보면 뭐 둘의 뭐 둘의 품앗이 그러니까 협동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야 돼요. 뭐냐면 노동은 누구나 다 같이 남의 논에 가서 똑같이 노동을 헌신적으로 해주지만 네. 내 논에서 난 거는 네. 다 내 재산이죠. 아 그렇죠. 그러네. 이런 그 어떤 공공의 영역과 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이 이렇게 혼재돼 있는. 혼재돼 있는 예. 이런 그래서 복잡한 매너가 생기거든요. 소를 잡으면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지만 네. 이 씨암탉은 사위 거잖아요. 아 그런 국룰이 있었습니까? 그런 국룰이 실제 있었어요. 동네마다 달랐겠지만 예. 정말 옛날의 속담이 맞더라고요. 아 씨암탉은 사위고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란 말이 예. 닭을 잡았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소는 같이 먹지만. 그렇죠. 네. 돼지랑 개는 조금 애매하고 소는 공공재고 약간 이런 식의 이런 개념들. 그건 뭐냐면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예. 함께 몰려 살아야 돼요. 네네. 함께 몰려 사는데 다 똑같이 일하고 힘들게 일하는데 네.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네. 남들보다 경쟁이 뒤처진다는 건 사실 굶어 죽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들 머리 위를 밟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질만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예.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런데 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심한다기보다는 한국인은 시기 질투가 잦은 민족이죠. 잦은 민족이다. 심하다기보다는. 하고.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지 사촌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니죠. 예. 왜 그러냐면 죽으면 안 돼요. 네. 내 논에서 일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힘을 합쳤다가 또 뭔가가 해결되면 또 굉장히 서로 막 견제하고 이런 게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우리가 외세에 맞서서는 굉장히 힘을 합쳤다가 또 그게 재난이 끝나고 나면은 또 약간 개인주의적으로 돌아서고 그렇죠. 그런 좀 맥이 닿네요. 그런 한반도의 자연적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한국인들은 굉장히 모순처럼 보여요. 헌신적인가 조직에?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경쟁적인가? 둘 다 맞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은 사람을 그렇게 서양인처럼 막 이렇게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증오하고 부정하지 않아요. 타인을. 네. 그러니까 한국인은 자기 친한 친구의 혹은 친척의 자식이 내 자식보다 좀 나쁜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고 연봉이 낮길 바라지 교통사고 당해서 죽길 원하지 않죠. 아,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가장 슬퍼하는 것도 한국인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가장 그때 잘해주는 것도 한국인이죠. 맞아요. 예. 이웃에 비극이 찾아왔을 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정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네. 이해가 되네. 작가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주어진 환경을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감각 자체가 없다. 한국인은 선조로부터 걱정 가득한 습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능이 높다. 이 걱정이 많은 거랑 지능이 높은 거랑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 상관이 있어요? 일단은 사실 작가로서 한국인은 지능이 높다 이런 부분을 책에 쓰고 말한다는 게 제가 한국인인 이상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실인가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원래 IQ 검사라는 게 그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유대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만든 개발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웬걸 한국인들이 이제 1등을 먹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왜냐하면 유럽에선 자기들이 생각해도 제일 똑똑하게 여겨졌나 봐요. 근데 1등은 압도적으로 한국인이에요. 왜냐하면 대략 한 70%의 검사에서 한국인이 1등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2등 자리를 놓고 중국, 일본, 이스라엘 싸우거든요. 동아시아가 확실히 높긴 높네. 동아시아가 높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 그 행복 분비물 그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한국인이 분비량이 제일 적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인도 거의 가장 적어요. 한국인과 경쟁입니다. 아, 그래요? 1등 자리를 놓고. 그런데 그 대마초 성분과 작동 기전이 유사한 그 행복 물질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아만다마이드라고 하는. 아, 그래요? 이 아만다마이드 같은 행복 물질이라고 불리는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적어요.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네. 그렇죠. 이제 가장 높은 곳은 이 아만다마이드가 가장 넘치는 곳은 나이지리아예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인은 가장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행복을 쉽게 느끼는 사람, 불행을 쉽게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도태되어 왔다고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는 거죠. 한반도의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려하는 성격, 걱정하는 성격이 사실은 생존을 도왔다.
한반도의 환경에서는. 왜냐하면 동물들도 좀 위험을 좀 회피하는 애들이 오래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풍년이 들어도 내년엔 가뭄이 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반도에선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 가을에 수확한 곡식을 먹고 있어도 예.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고 그다음에 언제 태풍이 올지 모르고 예. 봄은 짧고 네. 가을은 짧고 산에는 호랑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계속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더 잘 살아야 돼. 자기를 비관해야만 살아남는 개체들이 더 많이 생존해 왔겠죠. 아까 말씀하신 뭐 사모작 가능한 나라는 농사 한번 망쳐도 뭐 다음에 또 몇 달 후에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한 해 망치면 끝인 거니까. 한 해 망치면 예. 그리고 실패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치. 예전에 제가 그 농경 문화를 경험하신 분들 예. 인터뷰 했을 때 완전 어르신들이죠. 네. 오늘 쌀농사가 올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빨리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 돼요. 좌절할 시간이 없어.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올겨울에 극한으로 굶어 죽기 진저까지 갈 거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윈터 이즈 커밍이에요. 예, 그 별을 다 뽑고요. 네. 왜냐하면 쭉정이가 될 거니까 예. 그 빨리 판단해요. 별을 다 뽑고 네. 곧바로 거기 기장을 심어야 돼요. 쉽지 않다 이거 진짜. 예. 그걸 우리가 하고 있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질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의학적인 유전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질을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 기질을 아직 물려받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당분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뭉칠 땐 뭉치고 또 흩어져서는 약간 서로의 불행을 바라면서도 너무 극단까지 가진 않고 이런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에디터가 근 10년간 한국인 사이에서 유행했던 단어 2개를 골라봤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인 헬조선, 그리고 이제 애국심을 강조한 말인 약간 이제 비속어인데 국뽕인데 뭐 너도 나도 헬조선 탈출하자 이런 말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국뽕에 취해서는 세계 어딜 나가도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면서 한국인의 속마음 대체 뭐라고 보시는지 작가님께서는?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국과 한국인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사실은 둘 다죠. 그러니까 한국인만큼 한국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요. 네. 한국인만큼 한국인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없죠. 증오.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협동과 단합과 혹은 내부 경쟁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까지의 생존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기질을 물려받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증오와 애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다른 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우리 한국인은 왜 한국인 특유의 그 모습을 띠게 되었을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실 때부터 또 수많은 재난을 이겨낸 지금의 한국인의 모습, 홍대선 작가와 함께 한국인의 탄생에 대해 알아봤어요.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